안녕하세요. 오늘은 챕터 6 완성 발명과 미완성 발명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발명이 되려면 여러분들 반복 실시하여 동일한 결과를 얻을 수 있는 반복 제한성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가지고 완성 발명인지 미완성 발명인지가 반복 실시하여 반복 제한성이 있는지 여부를 이제 따지는 건데, 이 완성 발명에 대한 판단 기준 판례가 약간 바뀌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요거에 좀 중점을 둬가지고 여러분들이 좀 공부를 해주세요. 동네 판례에서는 당업자가 반복 실시하여 목적하는 기술적 효과를 얻을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 구체적 객관적으로 구성되어 있으면 우리가 완성 발명이라고 봤어요. 그죠? 그런 게 이제 약간 취지는 동일한데 표현만 약간 바뀌었거든요. 최근 판례에서 뭐라고 바뀌었냐면, 당업자가 반복 실시할 수 있고 발명이 목적하는 기술적 효과의 달성 가능성을 예상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 객관적으로 구성. 약간 표현이 달라졌잖아요. 여기서는 목적하는 기술적 효과를 얻을 수 있어야 된다고 했는데, 최근 판례에서는 목적하는 기술적 효과의 달성 가능성을 예상할 수 있을 정도로 이제 구성하면 된다고 하거든요. 아시겠죠? 약간 이게 반복 실시의 정도가 약간 좀 경화되었다고 이제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요거랑 또 똑같은 말이 이거예요. 반드시 발명의 설명 중에 구체적인 실시례에 한정되는 것은 아니다. 여기 보시면 발명이 완성되었는지를 청구 범위를 기준으로 하고 추론 당시 기술 수준에 비춰봐서 발명의 설명에 기재된 발명의 목적, 구성, 효과 등의 전체적으로 고려해서 판단해야 하는 건데, 반드시 발명의 설명 중 구체적 실시에 한정되는 건 아니다. 요거 있잖아요. 요거랑 반복 실시할 수 있고 발명이 목적하는 기술적 효과의 달성 가능성을 예상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 객관적으로 이제 구성되어 있다. 이걸 똑같은 말이에요. 아시겠죠? 이거 똑같은 말인데, 우리가 이제 판례를 봐볼게요. 여기 어떻게 되어 있냐면, 지금 이 발명에서 이 문제가 되는 이 발명 있잖아요. 거기서는 효과가 뭐냐면 누전 방지 효과, 그러니까 전류가 안 흐르는 효과가 이 발명의 주요한 효과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 발명에서는 그 15mA 그 암페어 이상으로 흐르면 누전 방지 효과가 없는 건데, 그 이하로 흐르면 누전 방지 효과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전류가 안 흘러야 효과가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근데 이 사건에 그 실시 예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 사건의 발명의 실시 예들을 여러분들이 이제 무효심판 청구하는 입장이에요. 그 명세서에 기재된 실시 예를 다 여러분들이 실험실에서 실시를 해봤어요. 실시를 해봤는데 다 전류가 흐르는 거예요. 아시겠죠? 15mA 이상 전류가 흐르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요거 반복 실시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 객관적으로 이제 구성되어 있지 않은 거잖아요. 그죠?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무효심판을 청구를 하는, 발명이 완성되지 않았다고 해가지고 미완성 발명이라고 해가지고 무효심판을 청구를 하는 거죠. 근데 이 판례에서 설시한 게 뭐였냐면 요거잖아요. 지금 반복 실시할 수 있고 발명이 목적하는 기술적 효과가 뭐예요? 전류 안 흐르기, 누전 방지, 여기 누전 방지, 달성 가능성을 예상할 수 있으면 되는 거지. 달성 가능성을 예상할 수 있으면 된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 발명에서 기재된 이런 CC 예들 있잖아요. 이 CC 예들을 통해서 꼭 누전 방지 효과가 달성되어야 되는 건 아니고, 그냥 이 누전 방지 효과를 이 명세서 실시에 비춰 봤을 때 예상할 수 있으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특허권자는 뭐라고 하겠습니까? 아니, 이런 실시 예들이 있는데 내가 만든 이렇게 이제 CC가 있었단 말이에요. 여기 측면 커버 있잖아요. 여기 측면 측벽을 막 변형했거든요. 이 특허권자가 측벽을 막 변형해가지고 이 변형된 CC예가 있단 말이죠. 그죠? 이 변형된 CC예를 통해 가지고 실험을 해봤더니 이 누전 방지 효과가 있는 거예요. 아직 전류가 안 흐르는 거예요. 그러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봐봐요. 여기 보시면 발명이 목적하는 기술적 효과, 그러니까 전류가 안 흐르는 거의 달성 가능성을 예상할 수 있을 정도면 된다. 그러니까 CC예에 비추어 봤을 때 다 누전 방지 효과가 없지만 CC예에서 지금 보시면 여러 가지 CC예들이 나오잖아요. 여러 가지 CC예들이 다 뭘 변형한 거냐면 여기 측벽을 다 변형한 거거든요. 그러면 이런 CC예들을 통해 가지고 당업자는 예상을 할 수 있잖아요. 아, 이 측벽을 변형을 하면 변형된 CC를 만들 수 있구나라고 당업자가 예상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예상 가능한 CC를 이제 실험을 해봤을 때 누전 방지 효과가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적절하게 변형해서 지금 CC 얘들을 적절하게 변형해서 발명의 효과, 지금 누전 방지 효과를 달성할 수 있으면 완성된 발명이라고 보는 거예요. 이게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발명의 설명 중 구체적인 실시에 한정되는 게 아니고 그 실시에를 변형한 걸 통해 가지고 발명의 기술적 효과를 달성할 수 있으면 된다는 거. 그러면 이제 발명이 완성됐다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리고 이제 종래 판례에서 최근 판례로 이제 넘어오면서 약간 표현이 변경된 거에 대해서 교수님들도 막 이렇게 언급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판례가 약간 표현이 변경되었다. 여기 판례 변경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판례가 표현이 되었다. 변경이 되었다. 그러니까 요게 지금 여기 타당하다라고 이제 교수님도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동래 판례, 최근 판례 나눠서 답안지 쓰는 게 맞는 거예요. 아시겠죠? 보시면 좋게 좋은 말이에요. 좋고 좋은 말이에요. 뭐 그래서 최근 판례가 타당하다 뭐 그런 말이에요. 됐죠? 그리고 이제 미완성 발명을 보시면 미완성 발명은 여러분들 답안지 쓸 때 요 판례를 써야 되는 거거든요. 어떤 거냐면 미완성 발명은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 수단이 결여되어 있거나 제시된 과제 해결 수단만으로 과제 해결이 명백히 불가능한 경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명세서에다가 그냥 쓰는 거예요. 순간이동 장치라고 여러분들 썼어요. 아니 그러면 여러분들 그 반복 실시도 불가능할 뿐만 아니고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인 수단이 없잖아요. 순간이동 장치라고 총광 썼으면 아니 순간이동이 어떻게 되는지를 말해줘야죠. 아시겠죠? 그런 게 없으면 미완성 발명인 거예요. 반복 실시 못 하잖아요. 아시겠죠? 됐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구체적인 예를 말해주는 거예요. 발명이 복수의 구성 요소를 구성 요건을 필요로 한 경우에 어느 구성 요건을 결여한 경우. 그러니까 이걸 꼭 필요하는데 이게 없어. 복수의 구성 요건이 있어야 되는데 없어. 그러면 반복 실시 못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미완성 발명인 거예요. 아시겠죠? 해결하고자 하는 문제에 대한 인식은 있으나 해결 수단 제시하지 못한 경우. 여러분들 순간이동 장치가 있으면 좋죠. 근데 순간이동 장치를 어떻게 해결하는지를 알려줘야 되는 거죠. 됐죠? 과제 해결 수단이 제시되어 있어도 실행했을 때 효과가 없는 경우. 그러니까 그 명세서 안에 이렇게 하면 그 순간 이동을 할 수 있습니다라고 쭉 써놨어요. 나름대로 논리대로 써놨어요. 근데 해봤더니 순간 이동이 안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 말짱 도루묵인 거예요. 아시겠죠? 용도를 밝히지 못한 경우, 뭐 그런 경우도 있는 거고, 발명의 기술적 사상이 실현 가능하도록 완성된 것이지만 그 실시의 결과가 사회적으로 용납하지 않는 경우. 그러니까 뭐 이런 것도 마찬가지로 실제로 실시를 못하는 거를 미완성 발명이라고 하는 거예요. 됐죠? 그리고 또 중요한 게 뭐냐면 요거 41조 3항 1호에서 정한 우리가 이제 명세서는 발명 설명은 그, 쉽게 실시할 수 있을 정도로 명확하고 상세하게 기재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게 41조 3항 1호인 건데 그게 여기 42조 3항 1호에서 말하는 실시랑 발명이 완성해서 말하는 실시가 있잖아요. 아시겠죠? 그거는 통일적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달리 봐야 되는 거예요. 법조문이 다르면 일단 기본적으로 달리 봐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여러분들이 보시면 42조 3항 1호에서 말하는 반복 실시랑 여기 이제 미완성 발명인지 여부에서 판단하는 그 반복 실시랑 그러니까 42조 3항 1호에서 말하는 쉽게 실시할 수 있을 정도로 기재한 발명이라 그죠? 미완성 발명인지 여부에서 판단하는 반복 실시랑은 실시라는 공통점이 있지만 여러분들 그걸 달리 판단해야 되는 거예요. 됐죠? 요거 보시면 그리고 이제 미완성 발명인 경우에 법적 취급이 이제 단문 쓰라고 가끔 나오거든요. 시험 문제는 안 나오는데 여러분들 GS 같은 데 가면 미완성 발명의 특허법상 취급에 대해서 쓰시오 단문 6점 이렇게 나와요. 아시겠죠? 어떻게 되냐면 공직기술로서 지위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미완성 발명 또는 자료 부족으로 표현이 불충분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파악이 가능하다면 선행기술 될 수 있다. 인데 여기 보시면 여러분들이 선행기술 적격이 두 가지 요건이 있거든요. 선행기술 적격 개시 요건이 있는 거고 용실시 요건이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 개시 요건이라는 건 뭐냐면 파악이 가능하다. 파악이 가능하다는 거고 용실시 요건이라는 건 뭐냐면 입증돼야 된다. 입증돼야 된다는 거예요. 입증. 아시겠죠? 그런데 우리가 신규성이랑 진보성이랑 그 선행기술 적격을 달리 판단해요. 신규 신규성에서는 개시 요건도 만족해야 되는 거고 용의시 요건도 만족을 해야 선행 발명이 적격이 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기준으로 해가지고 신규성 판단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구성이 파악이 되고 어떤 구성에 따른 그게 이제 입증이 된 거 있잖아요. 그게 신규성에서의 선행기술 적격이 인정돼가지고 신규성 부정을 할 수 있어요. 아시겠죠? 근데 진보성은 요거 개시 요건만 만족을 하면 되는 거고 용의시 요건은 요거 분류해요. 요구하잖아요. 용의시 요건을 요구하잖아요. 그러니까 개시 요건이 만족하는 여러 개의 선행기술들 있잖아요. 그걸 종합을 해가지고 선행기술 1, 2, 3, 4가 다 개시 요건을 만족했는데 용의시 요건을 만족을 못했어요. 그래서 결합을 해가지고 진보성 부정할 수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게 우리나라만 그렇게 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나라, 일본, 미국 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됐죠? 우리나라 이제 판례도 있어요. 요거
그런데 여기 보시면 여기는 무슨 판례냐? 요거 미완성 발명의 선행기술 적격 있잖아요. 미완성 발명의 선행기술 적격 요거는 보시면 표현이 불충분하더라고 하더라도 이게 미완성 발명이거나 표현이 불충분하다고 하더라도 경험치에 의해서 파악이 가능하다면 그 대상이 될 수 있다. 요건 뭔 말이냐면 개시 요건 말하는 거예요. 이게 미완성 발명이라도 요게 파악이 된다면 개시 요건을 만족한 거다. 아시겠죠? 요게 이제 요 판례인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미완성 발명이에요. 미완성 발명인데 파악이 가능해요. 그럼 개시 요건 만족하는 거예요. 근데 미완성 발명인데 그 효과가 입증되지 않았어요. 아시겠죠? 입증되지 않았어요. 만약에 그러면 용의시 요건 만족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개시 요건을 만족했는데 용의시 요건을 만족 못하잖아요. 그러면 신규성에서의 선행 발명이 될 수가 없어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신규성은 인정이 되는 거예요. 근데 진보성에서의 선행 발명이 인정이 되는 거예요. 진보성에서의 선행 발명 적격은 인정이 되는 거예요. 신규성에서의 선행 발명 적격은 인정이 되지 않고, 그러니까 신규성이 인정이 되는 건데 진보성에서의 선행 발명 적격은 인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보성이 부정이 될 수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선행 발명 적격은 통과를 했는데 그 다음 단계 있잖아요. 그 당업자가 용이하게 발명할 수 있는지 여부는 그 다음 문제인 거고, 선행 발명 적격은 일단 통과를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요거. 그러니까 요 미완성 발명의 공지기술로서의 지위 판례는 요 게시 요건 말하는 거예요. 게시 요건. 이거 뭐 미국으로서는 디스클로저 요건이라고 하거든요. 아시겠죠? 요거. 미국에서 용의시 요건은 인에이블먼트 요건이라고 해요. 아시겠죠? 이걸 두 개를 합쳐서 우리가 이제 그 선행 발명 적격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명세서의 기재불비와 우리가 이제 비교를 한번 해봅시다. 우리가 미완성 발명인지 여부랑 명세서 기재불비 있잖아요. 42조 3항 1호. 그거는 구별되는 것이 맞는 거예요. 근데 왜 여러분 혼동이 있냐면 과거에는 이거 이제 의용발 판례에서 뭐 여러분들 42조 3항 1호를 만족을 하면 발명이 완성되었다고 볼 수 있는 동시에 명세서 기재 요건을 만족을 했다. 이게 양리 기준이 명확하게 밝혀졌다는 사정이 없는 한, 그 뭐냐 데이터가 기재된 실험량과 이에 대신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으로 기재되어야 우리가 42조 3항 1호를 만족하잖아요. 근데 그런 경우에는 발명이 완성되었다고 볼 수 있는 동시에 명세서 기재 요건 42조 3항 1호도 만족한 것으로 볼 수 있다라고 한 판시가 있어가지고 양자를 특별히 구별하지 않는 건가라고 하는 그 설왕설래가 있었어요. 아시겠죠? 그런데 특허보험 판례에서도 뭐 구별되어야 되는 것이라고 말하고, 아시겠죠? 왜 구별되어야 되는 거예요? 법적 근거도 다르잖아요. 우리가 42조 3항 1호랑 29조 1항 본문에 의한 2조 1호 있잖아요. 발명의 정의 규정. 그거는 법적 근거가 상이하잖아요. 그리고 미완성 발명인 경우에는 보정에 의해서 하자 치유할 수 없는데, 그리고 42조 3항 1호 흠결인 경우에는 보정에 의해서 하자 치유할 수 있거든요. 근데 법적 취급도 달라요. 법적 근거도 다르고 법적 취급도 달라요. 아시겠죠? 그리고 미완성 발명인 경우에는 선언의 지위도 인정되지 않는데, 지금 보시면 42조 3항 1호 흠결인 경우에는 선언의 지위는 인정되거든요. 그러니까 법적 효과도 다르고 법적 근거도 달라요. 그러니까 명세서 기재 불비 42조 3항 1호의 판단이랑 우리가 2조 1호에 완성된 발명인지 아닌지는 구별되는 것이 타당하다. 여러분들 이거 당연한 얘기니까 알고 계시면 되는 거고, 이거 뭐 시험 문제에 막 나오진 않거든요. 근데 가끔 GS 가면 뭐 이게 낼 문제 없으면 한 5점 단점 5점 단문으로 해가지고 내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거 알아보고 계세요. 됐어요. 여기까지 해가지고 법적 지위, 공직기술로서의 지위가 개시 요건을 만족한다. 그다음에 명세서 기재불비와는 구별되어야 되는 것이다. 요거까지 했고, 그다음에 여러분들 미완성 발명인 경우에는 확선의 지위가 없다. 요거 판례. 그다음에 그 미완성 발명인 경우에는 선언의 지위도 없다. 요거 판례. 그리고 여러분들 차고 등록된 경우 권리범위 부인된다. 아시겠죠? 미완성 발명에 해당하고, 미완성 발명인 경우에는 권리범위 부인 항변이 인정된다. 우리가 항변 사항이 어떻게 되냐면, 첫 번째 정당 권리자 항변, 그 다음에 효력 제한 항변, 그 다음에 공정력에도 불구하고 권리범위 부인 항변, 권리 남용 항변이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자유실시 기준 항변이 있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이제 그 항변 사유예요. 항변 사유. 침해 소송에서 항변 사유. 정당 권리자 항변, 효력 제한 사유, 그 다음에 공정력을 우리가 특허를 등록받았으면 이제 공정력이 있잖아요. 공정력에도 불구하고 특허권자의 그 공정력에도 불구하고, 왜냐하면 특허를 등록받았으면 유효한 것으로 추정되는 행정력이 이제 부과가 되니까 공정력이 있단 말이죠. 그거에도 불구하고 권리범위 부인 항변과 권리 남용 항변을 인정하거든요. 권리범위 부인 항변은 뭐냐면, 일단 첫 번째 동일성 흠결인 경우, 그러니까 신규성, 그다음 선출원주의, 확대한 선출원주의
흥결인 경우에는 권리 범위가 부인됩니다. 그거에 따른 항변을 특허권자의 상대방이 이제 항변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기재불비인 경우에도 우리가 권리 범위 부인 항변이 인정되거든요. 기재불비 42조 3항 1호, 42조 4항 1호, 42조 4항 2호인 경우에 흠결인 경우에 우리가 기재불비 흠결에 따른 권리 범위 부인 항변이 인정돼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미완성 발명인 경우, 요 경우 있잖아요. 미완성 발명인 경우에도 권리 범위 부인 항변이 인정돼요. 그러니까 권리 범위 부인 항변은 동일성, 기재불비, 미완성 발명인 경우에 인정된다라고 알고 계시면 되는 거예요. 됐죠? 요거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는 거고, 우리가 이제 권리 남용 항변은 세 가지가 있는데 민법에 근거한 권리 다 민법에 근거한 권리 남용이지만 우리가 협의의 민법에 근거한 권리 남용 있잖아요. 그게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무효심판에 의해 무효될 것이 명백한 경우에 특허법에 근거한 무효심판에 의해 무효될 것이 명백한 경우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도 우리가 이제 그 권리 남용인 거고 그다음 공정거래법에 흥결인 경우에도 이제 권리 남용이 있거든요. 요거는 뒤에 가서 합시다.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발명의 정의 규정이 있는데 이거 단문이에요. 단문인데 이걸 제가 만약에 수험생이다 하면 그냥 읽고 넘어갈 것 같아요. 뭐 두 문자 따서 외울 정도까지는 아니고 이게 가끔 뭐 교수님 모의고사 같은 거 보면 발명의 정의 규정 단문 한 5점짜리로 해가지고 쓰라고 나오는 문제도 있거든요. 근데 뭐 그런 거는 뭐 메인 논점이 아니니까 그냥 여러분들 이해만 하고 넘어가면 되는 거예요. 이해만 하고 그냥 시험장 가면 그냥 여러분들 지어서 쓰세요. 답안지를.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는 이게 제가 히스토리를 설명해 드릴게요. 우리나라에서는 2조 1호가 있잖아요. 2조 1호가 있어가지고 발명을 정의하거든요. 근데 외국 같은 경우에는 이 발명이 정의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너무 이게 우리나라에서는 발명을 정의를 하는데 외국에서는 발명의 정의가 이게 약간 있을 만한 게 많거든요. 보시면 미국에서는 발명 또는 발견을 규정을 하고 유럽 특허 조약에서도 이게 뭐 있으나 마나한 정의로 이제 발명을 정의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아니 발명을 너무 정의한다. 지금 시대가 빠르게 바뀌고 있는데 발명을 너무 정의한다. 그래서 발명의 정의 규정을 없애자라는 견해가 있는데 또 해외 나가잖아요. 그러면 아니 발명의 정의가 너무 없다. 발명의 정의가 너무 없으니까 이걸 정의해야 된다. 거꾸로 그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는 발명의 정의가 있는데 그걸 없애자고 하고 해외에서는 발명의 정의가 흐지부지한데 그걸 만들자고 하고 그러니까 이게 다 보시면 삭제하자는 삭제 긍정설이 있는 거고 삭제 부정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한테 추천드리는 거는 비록 2조 1호가 졸속 입법의 산물이라고 하는 이게 본 만들 때뭐 어쩌다 보니까 만든 거예요. 2조 1호가 만들 때 졸속 입법의 산물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거를 슬기롭게 운용해 나가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법조문은 유지를 한 채, 법은 유지를 한 채 심사기준 개정하거나 뭐 시행령 개정하거나 시행규칙 개정하거나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이제 운용을 할 수 있잖아요. 왜냐하면 만약 그 발명의 정의 규정이 너무 답답하다고 해서 발명의 정의 규정 없애잖아요. 그럼 또 여러분들도 발명의 정의 규정 만들자는 또 여론이 또 생길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까지만 하고 이 논의는 여기까지만 하고 일단은 있는 규정 가지고 잘 슬기롭게 운용해 나가자. 이게 여러분들 검토를 그렇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거 이해만 해두시고 뭐두 문제 따서 외울 것까지는 없고 그냥 답안 시험장 가서 만약 이게 나올 확률도 없지만 적지만 나온다. 그러면 그냥 여러분들이 지어서 뭐 학판검 지어가지고 그냥 답안지 쓰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제가 설명해드린 거 이해한 걸 바탕으로 답안지 쓰면 되는 거예요. 됐죠? 여기까지 해서 챕터 6-2 끝났습니다.